LG생활건강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그 내용과 연말까지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가는 68만 4천 원으로서 2021년 말 109만 7천 원보다 무려 41만 3천 원이 하락했습니다. 장부 가격으로는 279% 선으로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거의 7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5% 이상 주주를 보면은 LG가 34.03%고요. 외국인이 그 37.5%로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 투자기관은 모건 스탠리로 나와 있는데 혼자 다 37.5% 가지고 있는 건 아닐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높은 그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경영 간섭을 가능한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익 배당률을 올리라는 압력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가를 네이버 그 주가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게 이제 급락인 건지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건 아닌데 거의 뭐 45도 경사로 이렇게 그 추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간의 높은 주가는 연결로 보았을 때 종속기업의 그 코카콜라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그런 거죠. 비상장이지만은 이런 그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높게 뭐 형성되지 않았었느냐. 꼭 화장품이나 그 생활 건강 그런 품목만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 올해 들어와서 계속 그 작년 10월부터 편데요.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지고 있는 거는 결국 이 본업인 영업 실적의 하락이 아닌가. 이렇게 하락 때문에 주가도 하락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익 내용인데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매출 하락률보다 매출 재료비가 덜 하락을 했다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상승한 성격으로 영업이익이 59% 감소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이 30.5% 감소했는데 매출 재료비는 그 반도 안 되게 그 하락을 감소를 했거든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원재료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분석의 그 장점은 손익계산서로 그 원인을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요. 지급수수료가 이게 아마 유통수수료 뭐 이런 쪽에 포함된 그런 건데 유통수수료 화장품이나 의류업계들은 그 유통 과정에 그 유통수수료, 그 판매수수료를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또 그 변동비로 넣어서 그 스루풋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급 수수료가 49%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스루풋은 30.9% 감소를 했고요. 스루풋률은 덕분에 최종적으로 0.2% 하락하는 것으로 1분기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비용이 2.6% 증가했기 때문에 TOE 생산성은 1.47로 그래도 높은 수준의 생산성이지만 전년 동기 2.1%보다는 0.71이니까 주가 하락은 뭐 그 연착륙이었다고 하지만은 그 생산성은 그 0.71 각도면은 거의 낭떠러지기 그 굴러떨어지기의 그 생산성 추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은 1133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9%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가회계의 영업이익보다는 8억 3,900만 원 더 이익이 났는데 요거는 그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58억 원이 감소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더 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인데요.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4.9%가 감소를 했고 운영비용은 28.5%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운영비용 안에 판매 수수료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을 스르프 분석에서는 그 매출 변동비로 인식을 하고 판매관리비에서는 그 금액을 빼서 그 손익분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익 내용은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941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3.9% 전년도 그 동기 대비는 3.9%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 수가 이 분기에는 공시를 안 해가지고 2021년 말 기준을 그냥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당 평균 임금이 2,110만 원인데 전년 동기보다 3.9% 인상이 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1인당 연간 평균 임금은 8,4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외로 이렇게 작게 나오는데 돈을 벌어야 보너스 정도 이렇게 해야 뭐 한 1억 정도 한 9천만 원 정도를 받아야 그 대기업의 체면이 쓰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8천만 원대 예상이 되는 것은 좀 보기 드물게 나왔습니다. 지급 수수료 외에 그 지급 수수료가 그 49% 줄었죠. 지급 수수료. 요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비로 인식해 그 지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가공 비율이 그 15%로 그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비율이 하락을 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게 조금 좀 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2021년도나 2022년도나 모든 그 물가들이 인상이 되고 있는데 가공 비율이 그 15%가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재료비가 내려갔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저기 그 경영평가 지표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로 나타납니다. 다음 장에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 검증으로서요. 1번이 이제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가액이고 회사가 제시한 재고 자산의 변동액은 27억 7천만 원이죠. 그 차이가 30억 원대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가감하면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은 일본으로 표준을 가져갔으면 하는 게 제 희망사항인데, 뭐 나름대로 그 기준을 전체 재고자산으로 해서 계속성의 원칙이 지켜진다면은 뭐 안 될 것은 없는데, 총 제조 비용의 왜곡이 좀 일어난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재고자산회계 투명성 3단계로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일치합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요. 재고 회전율이 1.3회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1분기에 이거면은 1년에 한 5.2회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 회전율이 6회전도 안 된다 그러면은 1회전 기간이 2개월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좀 바람직하지 않은 좀 더 이 회전율을 올리는 목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금액상으로만 커진 건지, 또는 수량도 증가해 가지고 싸놓을 장사가 없을 정도로 꽉 창고가 찼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외부에서는 수량으로 접근할 방법은 없죠. 생산성도 크게 떨어졌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판매 가격도 하락을 했다. 어쨌든 동일 방향의 하락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는 투명하다.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재고 버퍼율은 재고 회전율이 떨어지면은 상승하게 되어 있고요. 무려 한 20% 정도 재고가 증가했는데, 아마 창고가 좀 차고 있는 중일 거다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임팩트는 미래 가치 지수로서 개발해낸 건데 46% 하락했습니다. 주가 하락 요인이 되겠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2회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떨어졌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이렇게 떨어진 거는 자금 유동성이 지금 악화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과 그 다음에 제품 가격을 LG생활건강은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친절한 금자씨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의미에서 친절한 금자씨입니다. 단순 평균을 그냥 했습니다. 가중 평균을 해야 더 정확하겠지만은,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와 요 원재료하고 제품하고 매치를 확실히 할 자신이 없어서 그런데, 요 구분은 또 잘 돼 있긴 있어요. 그러면은 사업 부문별 뭐 소개를 내서라도 가중 평균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수수료를 받는다면 내가 그 정도는 하겠지만은, 거의 뭐 취미 활동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정도라면은 굳이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흐름을 알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단순 평균으로 한다면 9% 증가를 했는데, 제품은 단순 평균하면 5.9%밖에 못 올렸다. 이 얘기는 원재료 상승률보다 제품 가격은 그만큼 가격을 상승 못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당연히 하락하게 돼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겠습니다. 더 정확히는 가중 평균을 하면은 더 확실하게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회사가 아주 이 정도면은 디테일하게 잘 친절하게 공개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금 재무 지표에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없고 거꾸로 유형 자산이 비유동 자산이 감소를 23억만큼 감소를 했습니다. 종속기업 비율이 그 39%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1427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로 따질 때는 3.4%, 전년 동기보다 3.5%가 그 반이나 떨어졌는데, 이것도 주가 하락 요소로 되겠습니다. 채권자한테 584억 원을 갚아가지고 이자 부채는 3.2%로 떨어졌습니다. 이자 부채가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뭐 무차입 경영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2천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ROE로 4.7% 되겠습니다. 이익 배당률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매우 높은 이익 배당이겠죠. 아마 5% 이상 하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더 벌었다면. 근데 전년 동기보다 이 영업이익이 하락했는데도 이렇게 높은 거냐? 그게 아니고 1분기에 나타나는 그 이익 배당 금액은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집행을 오래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년 실적에 의해서 집행이 된 거다. 4.2%는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집행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EM 최종 1763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36.5%로 뭐 그렇게 쪼달리지는 않는 상황일 거로 보입니다. 안정선을 50%로 보고 있습니다. 이익 잉여금률은 2000%로서 전년보다 조금 내려갔네요. 이게 이익 배당 등으로 그 이익 잉여금이 좀 빠진 거죠. 이익 잉여금에서 이익 배당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잉여금이 많이 여축을 해놨는데 이익 배당 좀 더 해라 하는 요구 사항들이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러면은 1분기에 그렇게 그 실적이 한 9천억 했으니 연말에는 얼마냐? 그러면은 연말은 뭐 뚜렷한 어떤 묘책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4배 정도 한다. 4배. 그런데 이제 숫자상으로는 398%로 계산이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은 그 매출원가 산식은 그 재고자산의 그 증감액에 영향을 받거든요. 이 재고자산의 변동은 없고 그냥 그대로 가져간다 하는 전제 조건으로 했을 때 총 제조 비용은 2조 1천억 원대라서 그 2조 1천억 원대가 그대로 그 매출원가가 돼가지고 1조 한 4천억 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요거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1사분기 실적대로 그대로 선형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뭐 좋겠죠. 근데 현실은 비선형으로 움직이는 거죠. 수요가. 그리고 또 화장품은 계절성을 탄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여기까지만 예측을 해놓고 하나의 사업 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화장품이 LG생활건강은 뭐 중국의 수출 수요 때문에 많이 컸다고 그러는데 시진핑 부인이 와서 후라는 브랜드인가요? 그거를 왕창 사가면서 유명해져 가지고 뭐 그런 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만 수출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견적을 수출하는데 이거를 그냥 어떤 한 판매단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죠. 450만 원짜리로 이제 견적을 냈다. 이대로 팔겠소. 그러면은 깎아달라. 구매자 측에서.
그래서 이제 440만 원에 팔았다고 그래도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137만 원은 남어. 이 정도 남는 데면은 아예 뭐 추가 매출할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원가 회계 개념으로서의 그 예측을 해본 거고요. 그러면은 스루풋 입장에서는 그 연말 예측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스루풋 쪽도 뭐 별 수단이 없습니다. 선형 예측으로 4배 증가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스루풋율 뭐 그대로,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 그대로, 요건 연간 회전율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4조 5천억 원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요 위에 거는 매출 재료비 연동형으로 굿 이너프 하다 뭐 이런 입장에서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손익분기점 산식을 이용한 예측은 예상 이익, 목표 이익을 더해 가지고 스루풋율로 나누면은 이것도 한 4조 5천억 정도, 우수리 차이 정도 빼놓고는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예측을면은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또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이게 선거 그 개표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얘기인데요. 선거 끝난 후에 그 출구조사 좀 하고 그 다음에 개표가 한 25% 정도 진행된다면은 거의 뭐 당락이 그때부터 거의 뭐 이변이 없는 한 이 당선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막판 뒤집기 같은 게 분명히 이 현실에서는 없는 거 아니죠. 그러나 어떤 기업체에서 막판 뒤집기 같은 이변이 물론 없으리라는 부분은 없지만은 특별한 어떤 그 변화가 없다면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그랬기 때문에 예측이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예,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납품하는 건이라고 상상을 하면은 뭐 중국에다가 뭐 후라는 제품을 그 포장 단위로 어떻게 판매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견적 가격을 그 450만 원에 냈는데 오파를 그렇게 냈는데 계약은 그 440만 원에 했다. 그러면 예상 이익은 44만 9,900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좀 만족을 못 하겠다. 그 원가회계 개념하고는 좀 이게 적게 나와요. 적게 나오는데 재고 회전율을 그 5.2회전 했는데 5.5회전으로 0.3회전만이라도 좀 올려보자. 그러면은 이제 매출 재료비가 8% 정도 증가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전율의 그 증분율만큼 매출 재료비도 증분할 것이다 하는 추정과 뭐 가정 포함이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 매출액은 5조 1천억 원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 영업이익은 7,359 73만 5,984원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매출 재료비가 그 16.6% 증가하고요. 그 재고 회전율이 그 8% 증분됐을 때, 그리고 가공비는 1.2% 증가하고 판매 관리비는 1.7% 증가한다고 산출했는데, 요 근거는 실적의 가공 비율, 판매 관리 비율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재료 비율도 요 60.6%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나온 나름대로 근거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40만 원으로 확정이 되고 추가 매출을 못 일으킨다고 한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 상승한 효과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누가 또 좀 물어볼 수 있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재고 회전율에 그 목을 메고
그것만을 오로지 한 놈만 패듯이 왜 재고 회전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사실은 재고 회전율은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그 최종 평가 지표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그 재무제표를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평가 지표를 산출해낼 수 있는 것은 재고 회전율밖에는 강조할 게 없습니다. 무엇을 변동시켜야 비선형적으로 그 예측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매출액이 440만 원으로 고정된 거라면은 재고 회전율을 그 8% 증분했을 때, 요 밑에 좀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 원가 절감 효과가 있어가지고, 원가 절감이 아니고, 원가 절감이라는 용어가 아니고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익은 그래도 그 46만 8천 원대는 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제 주장인 것입니다. 이거는 현재로서는 그 검증이 안 된 가정인데요. 이 가정이 증명될 수 있는 날을 저는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